네, 지난 시간 6.25 이후에 한국과 북한의 전차 전력에 대해서 쭉 한번 분석을 했었습니다. 이번엔 80년대 이후 한국과 북한의 전차 전력에 대해서 한번 쭉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홍익범 편집장님, 임철균 연구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자, 북한군이 T-62 계열 전차 도입을 했습니다. 한국군 또 불안하거든요. 그렇죠. 이제는 안 되겠다. 남의 힘으로는 더 이상 한계가 있다. 우리 힘으로 좀 막아보자. 이런 얘기가 좀 나오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그렇죠. 사실 70년대에 우리도 북한군 전차 전력이 강화되는 걸 당연히 보고 있죠. 그럼 우리도 대응을 해야죠. 서독하고 손을 잡고 신형 전차를 개발하자 이러려고 했는데 그 서독에서 제안하던 게 좀 약했어요. 왜냐하면 레오파르트 1 베이스라 방어력이 약하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도 좀 가벼운 무게 36톤짜리 전차를 개발해보자라고 제안을 했는데 야, 이것도 모자란다고 그러고 거절하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딱 채택이 된 게 미국의 크라이슬러사에서 제안을 했어요. 야, 지금 우리가 신형 전차로 M1 에이브럼스를 개발하고 있는데 그거를 좀 가볍고 작게 해가지고 니네가 쓸 수 있게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약간 베이비 에이브럼스라고 할까? 이런 거를 제안을 해요. 그러자 우리나라가 이 정도는 오케이. 그래가지고 에이브럼스, 그러니까 K1 전차가 이렇게 탄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형 전차라는 프로젝트명으로 1984년에 이제 시제품을 완성해서 1987년부터 실전 배치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개발은 미국에서 해준 셈이지만 우리나라의 요구에 맞춰가지고 우리나라만의 모델을 만들고 특히 중요한 게 기술을 이전받아가지고 전부 우리나라에서 생산을 합니다. 이 점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크니까 최초의 독자 개발 전차는 아니지만 최초의 국산 전차로서 지금 우리 전차 전력에 엄청난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북한의 천마호와 한국군의 K1 전차 비교 안 해볼 수가 없잖아요. 네.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천마호 T-62의 장갑 방어력은 105mm 전차포를 방어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전면 장갑이 242mm, 측면이 153mm, 후면이 97mm 정도고요. 차체는 102mm, 측면 50mm, 후면 46mm 정도예요. 이게 만들 당시에는 준수한 수준이었어요. 근데 지금하고는 맞지 않는 거죠. 이거를 T-62 격파 실험을 했던 서독 국방부의 데이터가 있는데 그 데이터에 따르면 1800m에서도 105mm 전차포에 깨졌어요. 그럼 뭐 유효사거리 내에서는 무조건 105mm하게 깨지네요.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전차의 주포가 115mm인데 2A20 115mm 주포를 사용하거든요. 이 주포는 최대 사거리 한 1500m 정도 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거리 면에서는 한국군이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그 다음에 사통장치가 훨씬 앞서 있기 때문에 북한 전차를 먼저 보고 더 멀리에서 먼저 쏠 수가 있어요. 게다가 또 중요한 게 북한군 전차들 중에 기동간 사격이 효과적으로 되는 건 극히 제한적인 종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군 같은 경우 K1, K2 전차 계열들 전부 다 이 기동간 사격을 움직이면서 쏠 수 있는 이게 가능해요. 특히 북한군 전차에 대해서 K계열 전차들은 추력대 중량비가 우세하기 때문에 상당히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북한군 전차가 움직이는 우리 전차를 명중시키는 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장점이 우리 전차들은 높낮이를 이렇게 높였다 낮췄다 이게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능동 유기압식 형수 장치를 갖췄기 때문인데 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전차들 같은 어폐물로 활용하기 힘든 지형이 있어도 우리는 이렇게 차체를 쫙 낮추거나 거꾸로 높이거나 해가지고 지형 은폐 언폐 및 고저 활용을 훨씬 더 유리하게 할 수가 있어요. 자, K1으로 이제 한국군이 북한군에 비해서 기갑 세력이 확실하게 여실 극복했다. 네. 이제는 우리가 우세했다라는 이제 계기가 마련이 됐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후에 이제 걸프전을 목도한 한국군 K1 갖고도 안 돼. 이제 더 개량해야 돼. 이런 마음을 먹게 됐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90년대만 해도 북한이 T-72를 보유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기 때문에 그것도 있고 또 일본이나 중국 같은 주변국들을 감안하면은 야, 이거 어쨌든 K1만 갖고는 부족하다. 그래서 여기에 또 하나 문제가 있는 게 있어요. 미군이 당시에
105mm4를 탑재했던 전차들을 빠르게 도태시키고 있었어요. 냉전이 끝났기 때문에 이 전차를 구형 전차들을 빨리 없애고 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시에 미국의 탄약 지원을 받은 상황에선 미군의 현용 주력 전차와 같은 주포 구경을 가진 거를 우리가 운용해야 된다. 이런 판단도 작용했을 거라고 봅니다. 이게 그래서 나온 게 K1A1인데 이 K1A1은 일단 K1 전차의 포탑 가운데를 살짝 높여가지고 120mm 활강포를 탑재할 수 있게 재설계를 하고 차내 탄약고 등의 형태도 이 120mm 주포 포탄에 맞춰가지고 재설계를 한 차량입니다. 사실 겉보기에는 어떤 주포 탑재를 위해서 개조한 부분을 빼면 K1과 큰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뭐 파워팩 같은 중요한 부분도 동일한데 하지만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이게 K1 같은 경우는 이 사통 장치라든가 전차장 조준용, 포수 조준용 같은 어떤 주요 컴포넌트들이 미국에서 받아서 수입한 걸 썼거든요. 우리는 K1A1을 만들면서 그것들을 다 국산을 합니다. 심지어 미국에서 수입하던 복합 장갑까지 국산하는 데 성공합니다. 오. 즉 K1A1을 개발하면서 우리가 전차를 독자 개발할 수 있는 어떤 기틀을 마련한 거죠. 북한 같은 경우는 이제 경제 봉쇄와 이게 경제난이 너무 심각해서 주민들이 이제 뭐 거의 피폐해졌다라는 네. 수준까지 왔어도 주민은 굶어 죽어도 무기 개발은 멈추지 않죠. 한국군이 지금 편입장님께서 잘 설명해 주신 K1, K1A1, K1A2, K1E1 뭐 이렇게 자꾸 전차 전력이 발전을 하니까 네. 싸워서 이기기는커녕 생존도 장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도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그 걸프전에서 끝발 날렸던 거 하나 있잖아. 미국 거 전차 똑같이 만들어. 라고 해서 그런 전차를 이제 구상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M2020 전차죠. 제가 저 전차를 21년도에 정보기관들하고 같이 연구를 했었는데 저걸 연구하면서 전 세계 모든 전차를 뒤져봤어요. 네. 도대체 저거랑 똑같이 생긴 게 뭐가 있을까? 찾아보니까 두 종을 찾았습니다. 미국의 M1A1 또는 M1A2 에이브람스, 이란의 줄피카르 3 전차예요. 세 개가 똑같이 생겼죠. 저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과거에 이란이 팔레비 왕조 시절에 미국하고 사이가 좋았어요. 맞아요. 지금 같지 않았잖아요. 그죠? 네. 그때 당시 최신의 전차였던 우리 한국에게도 제공하지 않았던 M60 전차를 이란이 수입을 합니다. 그런데 이슬람 혁명 일어나니까 다 뒤집어 엎어졌죠. 기존의 M60을 가지고 있었죠. 이란이 그 M60을 기반으로 해서 T-72 전차의 일부 기능을 가져와서 만든 게 저 줄피카르 3 전차예요. 저거를 북한이 도입을 해서 M2020 전차를 만들었다고 지금 현재 우리 국내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화력을 살펴보면 주포는 줄피카르 3하고 동일한 2A46M 계열의 125mm 주포를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요. 방어력은 저렇게 외관만 봐서는 평가할 수가 없어요. 저거를 잘라봐야 저 안에 초밤 장갑을 넣는지 아니면 복합 장갑과 초밤 장갑을 섞었는지 이 밀도 차이에 따라서 방어력이 천차만별로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외관만 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화력은 지금 북한이 핵 개발을 한창 하고 있잖아요. 그 부산물들을 가지고 열화 우라늄탄을 만들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러시아제 열화 우라늄탄인 3BM46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K1 계열, K1 전차, K1A1 전차 계열은 위험하다라는 뜻입니다. 충분히 격파할 수 있다라는 뜻이고, 그러나 K2 전차의 전면 장갑은 방어해낼 수 있는 수준이다 라고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위험한 게 있어요. 차체 측방에 보시면 불새 계열의 대전차 미사일 2발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저 2A46M 125mm 주포가 주포 발사 대전차 미사일을 가지고 있어요. 주포에서도 미사일이 나가고 저 뒤 옆에 달려있는 2발의 대전차 미사일이 별도로 더 있으니까 저 미사일들의 사거리가 통상 4km 정도 되거든요. 전차포의 통상적인 유효 사거리는 2km입니다. 그러면은 한국군은 4km에서부터 북한군의 대전차 미사일 위협에 직면할 수가 있는 거죠. 네. 한국은 흑표 K1에서 멈추지 않고 K2로 진화합니다. 그렇죠. 자, 이 K2 흑표, 이 정말 우리나라 최초의 진짜 개발까지 우리나라가 완전히 다 100% 다 한 그런 순수 국산 전차죠. 이 K2 흑표는
2007년에 처음 이제 시제품이 공개됐는데 실은 개발 자체는 그거보다 한 10몇 년 전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이게 지금 가장 큰 특징은 주포가 바뀌었어요. 이게 120mm 주포지만 구경이 같이 구경만 같은 게 포신은 더 깁니다. 네. 지금 120 K1A1에 탑재됐던 거는 44 구경장, 즉 포신 길이가 120mm에 44배였다면은 이번 거는 55배로 딱 사진 보기에도 딱 되게 길잖아요. 네. 길어졌죠. K2는 어떤 특정한 전차를 뺏긴 게 아니라 많은 조언을 듣고 또 K1 전차의 운용 경험을 살린 진짜 순수한 독자적인 전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디자인이나 이렇게 모습을 보면 다른 나라 아까 딱 보면 북한의 전차를 보면 어디서 딱, 많이 봤다. 저 따라했네 이런 느낌인데 진짜 K2는 굉장히 독창적이에요. 네. 맞습니다. 어떤 다른 나라 전차들의 영향을 받은 부분 여기저기 보이지만 네. 이거는 어떤 걸 흉내냈다 이렇게 못하는 그런 레벨이 된 거죠. 그리고 이게 또 피하 식별 장치까지 탑재가 됐고요. 네. 그 다음에 자동 장전 장치가 탑재가 돼가지고 승무원이 4명에서 3명으로 줄어듭니다. 이게 사실 발사 속도 자체는 아까도 이미 말씀드린 빨라지진 않았어요, 최소한. 그러나 어느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장전할 수 있고 사람의 피로도와 관계가 없다. 그렇죠. 이게 특히 중요한 네. 게 기동간 사격에서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렇죠. 기동간 사격 시에는 주포 안정 장치가 작동을 하기 때문에 포가 이리저리 아위를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죠. 안정적으로 포탄을 장전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과속방지턱 넘어가면서 어떻게 장전할 겁니까? 그런데 이제 자동 장전 장치는 이게 걱정이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이게 이 포구 동적 감지기 이거를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으로 설치를 해가지고 이번에는 이동하는 동안에도 그러니까 포가 흔들려도 사동 장치가 최적의 타이밍을 계산해가지고 알아서 격발까지 해줍니다. 심지어 적 표적이 움직인다. 그러면 일단 사동 장치로 표적을 딱 포착한 다음에는 이거의 속도를 계산해서 지가 최적의 미래 위치에서 발사까지 해주는 한마디로 움직이는 것까지 알아서 추적해서 잡아주는 이런 기능까지 지금 확보가 됐습니다. 영화 탑건 어마어마한 같은 거죠. 거 보면 이제 락온 딱 되는. 그렇죠. 그리고 또 능동 방어 장치가 추가가 됩니다. 이게 어떤 거냐? 레이더를 이용해서 적의 뭐 대전차 미사일이 날아온다. 그러면은 그 방향으로 대응탄을 딱 쏴요. 근데 그 대응탄이 터지면서 일종의 연막탄인데 그 대전차 미사일의 유도 장치를 교란하는 적외선 연막을 딱 터뜨립니다. 그렇게 해서 적의 대전차 미사일이 나를 못 맞추게 하는 소프트킬이라고 그러죠. 네. 소프트킬 능동 방어 장치가 달려 있습니다. 근데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이 수많은 전차가 전장에서 고철이 되어가는 모습을 모두 전 세계인이 좀 지켜보는 그런 장면들이 있었어요. 근데 북한군도 우크라이나전의 전운을 반영한 모습들이 좀 포착이 됐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또 무슨 소린가요? 북한군은 전차 전력에 대한 개량을 지금도 지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떤 장면이 주로 포착이 되냐면은 구형 전차들을 지속적으로 성능 개량하는 모습이 보여요. 이번에 2024년에 개최한 저 땅크병 경기 대회를 보면 두 종류의 전차가 나오거든요. 하나는 선군 915 전차, 하나는 M2020 전차가 나오는데 이 전차들의 선군 915 전차 같은 경우는 포 방패 부분이라고 하거든요. 포신과 포탑이 맞닿는 부분에 거기에 브로우식 증가 장갑을 추가해서 설치한 게 추가적으로 식별이 됐고요. 그 다음에 폭발 반응 장갑을 설치하고 있는 게 그것도 콘탁트 1에서 콘탁트 5로 개량을 하고 있는 모습이 식별이 되고 있습니다. M2020 전차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처음에 나왔을 때는 저 폭발 반응 장갑이 없었는데 지금 보면은 포탑 포신 좌우측을 뭔가 네모난 게 덕지덕지 달려 있잖아요. 네. 저게 폭발 반응 장갑입니다. 저기에 대전차 고폭탄이 맞으면 저게 터지면서 폭발 효과를 상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터뜨려놓는. 네, 그래서 주장갑을 보호해 주는 거죠. 북한군도 저렇게 하는데 경제가 저런 파멸적인 북한도 저렇게 하는데 우리 한국군의 전차들 보면 너무 깨끗해요. 이런 것들을 방어하고 뭔가 보완하겠다는 노력의 흔적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보완 발전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K2 이후에 우리는 어떤 전차로 나아가게 될까요? 지금 현재 국내 모 기업에서 이미 K3 전차라는
형상 연구가 이미 장착이 됐고요. 그 전차는 130mm 주포를 장착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전차에서 드론도 운영하고 대전차 미사일도 운영하고 거의 뭐 만능의 전차처럼 만들 걸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좋은데 저는 편집장님 의견에 좀 더 더해서 기본부터 충실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소프트킬 능력의 개선입니다. 장갑 방어력을 개선해야 돼요. 전차의 엔진룸, 장갑차의 엔진룸 이때를 방어할 수 있는 코프 케이지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뭐 방어 기제들을 설치를 해서 한 번 정도 드론을 걸러낼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야 됩니다. 시급하게 설치를 해야 되고요. 증가 장갑과 폭발 반응 장갑, 모든 전차와 장갑차 K808 특히 이 장갑차에 반드시 장착을 해야 됩니다. 능동 방어 장치도 마찬가지고요. 네, 이렇게 해서 지난 시간, 이번 시간 남북한의 전차 도입부터 또 현대 전차까지의 개발 역사를 쭉 살펴봤는데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과 메시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까요?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전차 개발에 대해서 우리가 게을리면 안 된다라는 게 결국은 첫 번째 교훈이고, 왜냐하면 북한이 사실 정말 걔네가 돈이 없으니 최신형 전차를 어떻게 개발할 것이며 어떻게 개량할 것이며 이런 식으로 좀 깔본 그게 있었는데 결국은 기를 쓰고 어쨌든 서방 전차의 표준에 근접한 네. 그런 전차를 개발해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 상대를 깔보는 거는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일이고, 우리 역시 변하는 전장에 맞춰가지고 정말 피눈물이 아니지, 피나는 노력을 다 해가지고 개량을 해야겠다. 이게 지금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진짜. 우리나라가 반도체 사업에 제좀 뛰어든다고 했을 때 전 세계에서는 뭐 반도체 아닌 애가 하하하. 이렇게 비웃었었고 네. 자동차를 만든다고 했을 때도 그랬었고, 하지만 우리 아버님 세대, 할아버님 세대 분들께서는 결국 해내셨습니다. 결국 그것은 돈이 아니라 의지의 문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상대하는 곳은 명령 한마디로 사람의 목숨으로 의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저희는 항상 최선을 다해 대한민국의 방위를 위해서 방심하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다음 시간 조금 더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